안녕하세요. 세계 정치 리더 어떻게 만들어지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박공기 교수입니다. 프랑스 의회 평균 연령이 61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치 신인이 의회에 진입하는 게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총선에 대비해 자신의 정당에 인재 영입을 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행정부 관료를 임명하는 방식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그 결과 현재 의회 평균 연령은 10살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개인의 노력도 있었지만 유권자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그리고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인이 충원되는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프랑스 정계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새바람이 지속할지 아니면 한 번의 바람으로 끝나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평화민주주의연구소 최인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석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프랑스는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문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전통적으로 프랑스 정치인들이 어떻게 충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 중에 절반 이상이 그랑제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랑제골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랑제골은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관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그렇다면 먼저 그랑제골은 어떤 교육기관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랑제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 프랑스 교육제도, 특히나 이제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랑스 고등교육제도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달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국립대학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그랑제골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수월성을 중심으로 소수정의 이제 국가 엘리트 양성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래서 경쟁에 기반해서 사실 작동을 하고 있는 이 고등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사실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제 이 국가에서 복무할 소수정의 이제 관료들이 필요했던 거죠. 전문 관료들이요. 그래서 이제 국방, 군사 분야 그리고 이제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그랑제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랑제골이 확대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정계 혹은 이제 행정을 이제 주도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다수가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 있었던 그랑제골 출신들이시기도 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경우도 이 군사 계열 그랑제골을 졸업하신 경우였고, 그리고 혁명 이후에 이 교육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던 라자르 케하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랑제골을 졸업한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 대한 이 특화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 혹은 뭐 경영 혹은 이 행정, 자, 이러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소수정예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에 알려져 있는 것들은 공학 계열에서 이제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가 있고요. 뭐 경영 계열에서는 아슈세라고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이제 정치나 행정에서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 그리고 이제 에나라는 이제 이러한 곳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랑제골에서는 정치, 경영, 뭐 공학, 군사 등
그 하나의 전공을 특화시켜서 가르치는군요. 그게 그럼 결국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뭐 경찰대학이나 뭐 육군사관학교 뭐 이러한 형태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랑제골 중에서도 특히나 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 그랑제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그랑제골이 어떤 거가 있는지 뭐 최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좀 전에 윤 교수님께서 그랑제골은 각 분야 이렇게 특화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정치인을 많이 양성한 학교는 이제 파리 시앙스포하고 국립행정학교인 에나가 있는데 이 두 학교 출신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되면서 에나 출신이 정계에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2015년 파리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예나 출신이 정계로 가는 비율은 5%.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야, 이 정도의 에리트 전문 양성 교육 기관이다 보니까 그랑제골은 입학 과정 또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 그랑제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랑제골의 풍경을 화면에 담아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68혁명 이후 대학교가 평준화됐다. 하지만 예외인 곳이 바로 그랑제콜이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고 최고의 교육을 제공한다. 그랑제콜은 프랑스 도시마다 있고 그랑제콜 대학간에도 서열화가 있다. 그랑제콜 재학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5공화국 대통령 8명 중 7명이 그랑제콜 출신이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프랑스의 정치 행정 분야에서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윤 교수님, 구체적으로 그랑제골의 교육 과정은 어떠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랑제골의 교육 과정은 사실 이 그랑제골의 입학 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학 전과 입학 후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입학 전에 그랑제골 같은 경우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각 학교별로 이 입학 시험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 입학 시험을 일반적으로 꽁쿠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그랑제골 입학 시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이후에 1년에서 3년 정도를 추가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시키는 소위 프레파라는 그랑제골 준비반이 소위 유명 고등학교들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랑제골 준비반의 교육 과정이 워낙 이게 탄탄하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입학을 못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이 대학 교육 과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국립대학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그랑제골이라는 거는 그 입학 전의 교육 과정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한 이후에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각 분야별로 특화된 이제 교육을 진행한다라는 거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특징은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물론 학술 연구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강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현장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교육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그냥 실무를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학술적인 논의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랑제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뭐 문제점들이 또 존재하긴 하지만은 프랑스 사회에서 그 교육의 수월성을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문 교육가들에 의한 정치인 양성이라는 그런 뜻이겠네요. 야, 그럼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인숙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계에 진출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하나요? 저는 그랑제골 중에서 이제 정치 분야와 관계 있는 예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나에 입학하게 되면 여러 실습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실습 과정이 정부 각 부처 장차관실에서 하는 실습 과정인데요.
예나 학생들이 모두 이 실습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옵션,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의 학생의 3분의 2가 장차관실에서 실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장차관실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의 정치사회화 과정이고, 그리고 전개로 나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나 출신이 전개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랑제골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윤 교수님, 이런 비판들이 사실일까요? 예, 그 프랑스에서 그랑제골에 대한 문제 제기는요, 사실 1960년대부터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인 피에르 불디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러한 그랑제골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소위 이제 이 그랑제골 출신들에 대한 문제를 국가귀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랑제골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랑제골 출신들이 소위 사회의 그 중요한 자리들을 좀 과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과점하고 있다라는 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주요 기업 CEO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같은 직들을 전체 인구 대비 혹은 이제 국립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요. 특히나 국립대학들은 평준화되어 있지만은 6.8혁명 이후에 평준화되어 있지만은 이 그랑제골은 사실 각 분야별로 이 학교들이 위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제골 중에서도 각 분야의 최상위 학교 출신들의 이러한 이 주요 요직, 이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면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입학에 있습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랑제골의 입학 시험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 그랑제골 입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나 혹은 평가의 요소들이 문화 자본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그랑제골 입학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부터 그러한 문화적 자본, 그리고 특히나 여러 가지 취향 혹은 말하는 방식,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이 소위 구두 시험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학에서 상당히 그러한 문화적 자본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그랑제골 이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능력주의보다는 세습주의에 기반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좀 비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사회에서 특히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그랑제골 입학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일부 있었고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노력을 했던 곳이 가장 이 문제의 정점에 있는 파리 정치대학 시앙스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입학 제도를 그러니까 좀 다원화시켜서 우리 한국 사회로 얘기하면 뭐 기획인동 선발 제도 같은 경우죠. 그런 것들을 일부 도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대다수의 그랑제골들이 이러한 입학 전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입학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 하면은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선봉했던 그러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귀족 국가 또는 문화자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특히나 이 그랑제골의 입학 과정에서 보이는 이 불평등,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세습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인숙 교수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랑제골을 뭉뚱그려서 이제 일축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로 예나에 집중해서 예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예나라는 학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콩쿠르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예나에 가는 콩쿠르에는 세 가지 유형의 콩쿠르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콩쿠르는 일반 학생들이 선발되는 콩쿠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이 칠 수 있는 콩쿠르예요. 세 번째 유형의 콩쿠르는 이제 민간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그리고 지방의원, 그리고 시민
사회에서 활동한 이제 활동가들인데 이분들은 8년간의 이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의 콩쿠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첫 번째 콩쿠르예요. 2020년 콩쿠르에 응시한 학생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1,775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83명을 선발하게 돼요. 그런데 윤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유형의 콩쿠르를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문화자본이 많은 학생들, 70%의 까드르의 자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격리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이제 심리를 이해를 못하거나 대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지적 획일주의라고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급 관료들이 와서 예나 학생들한테 이제 고급 관료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고급 관료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게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예나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여기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마크롱 대통령 스스로도 예나 출신이지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마크롱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브리노 르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나 출신이에요. 그런데 브리노 르메르는 예나 폐지론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포퓰리즘의 극성으로 인해서 특히 예나 폐지론이 나온다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극우주의자인 르펜 같은 사람이 이제 선동주의자죠. 유세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특권층의 둥지라고 이제 그랑제꼴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국민들을 일부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그랑제꼴은 특권층의 둥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나 폐지론이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서 콩쿠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콩쿠르 그러면은 뭐 피아노 콩쿠르, 뭐 발레리나가 되기 위한 콩쿠르, 즉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고 선발 시험이잖아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콩쿠르를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도 콩쿠르를 좀 도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많이 다른 양상의 국회의원들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그랑제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전문 인재를 교육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 사회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교수님, 그랑제꼴 외에도 프랑스는 족벌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 정치 세습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역구를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부모님의 후광, 정치적 후광으로 이제 정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뭐 프랑스 정치권에도 그러한 분들이 한국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계시기는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도에 이제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진출을 했던 극우정당, 당시 민족전선이라는 정당의 이 마린 르펜 후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프랑스 극우 정치의 대명사인 그 아버지 장마리 르펜의 딸로서 당을 사실상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이 가문의 조카도 역시 이제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중도 우파 정당들이나 중도 좌파 정당들에서도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사회당의 이 마르틴 오브리라는 전 대표인데요.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자크 들로그라는 프랑스의 전 총리이자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던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오브리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시긴 한데 처음에 진출을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지 않은 후광을 얻었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일부 존재는 하기 때문에 역시 프랑스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정치적 세습이라는 표현을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 후광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이겠죠. 예. 따라서 정치적 경험이 필요한 거고, 특히 프랑스는 10대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치 경험을 쌓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정당 차원에서 정치인을 충원하거나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당 차원에서 이제 정치인 교육이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정치가 2017년부터 지금 새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2017년 이전에는 축을 이루었던 거대 두 개의 정당은 이제 좌파 정당인 사회당하고 우파 정당인 공화당이에요. 근데 공화당과 사회당은 이제 청년 당원 조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10대의 청소년들을 당원으로 끌어모으기도 하고 정치 리더로 양성하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회당의 청년당원 조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특히 이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시절 그때 미셸 로카르라고 하는 이제 수상이 있었어요. 청년당원 조직을 미셸 로카르가 활성화시키니까 그때 사회당 청년당원 조직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정치인이 2017년 대선에 사회당 후보로 나왔던 브누아 아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2012년 올랑드 정부에서 내무부 장관을 했던 마뉴엘 발스,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이었고요. 공화당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2017년 기점을 해서 전후를 보자 했던 거는 2017년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신생 정당인 전진한 공화국을 창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원 의원을 다수 의석을 독점하게 되면서 기존의 거대 정당이었던 사회당하고 공화당이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당원 조직도 시들하게 되고 약화됐죠. 네, 정리해 보자면은 2017년 이전에는 그랑제골 또는 세스, 대학 내 정당 조직 등을 통해서 정치인이 충원되어 왔었는데, 2017년에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전진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하면서 기성 정당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 리더가 만들어지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들은 그럼 결국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기존에 이 프랑스 정치인들이 지금 국민들 혹은 프랑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2017년 대선과 총선에서 기존의 주요 정당들에게 투표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마누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준 국민들의 표심에서도 드러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기존의 이 정치권은 1958년부터 드골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된 그 5공화국 역사에서 유럽에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스펙트럼에서 중도좌파, 중도우파 정당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들, 특히나 프랑스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시발점을 저는 1980년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배출이 됐고, 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소위 세계화의 패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프랑스의 중도 좌파 세력이 돼야 되는데, 프랑스의 중도 좌파의 대표적인 정당이었던 사회당이 상당히 우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 정치 세력의 등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는 것만으로 과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예.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였죠. 역시 그런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프랑스 정치가 프랑스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누적돼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17년에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한 듯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변화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2017년 총선에서 등장한 정치 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치 리더로 성장해온 인물인지에 대해서 윤 교수님께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또 2017년 그러면은 총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017년 프랑스 총선의 결과들을 보면은 577명의 당선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429명을 차지했습니다. 기존의 의원들은 경험 있는 의원들은 25% 그리고 이 새로 의회 진출하는 의원들이 75%. 사실상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요. 이 세대 교체라는 건 단순히 초선 의원의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 면면을 바라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에마누엘 마크롱이 이끌었던 전진당의 개혁적인 공천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에마누엘 마크롱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서 공천을 할 때 원칙으로 세웠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정치인들을 조금 비율을 줄이겠다는 의미에서 이 3선 의원의 공천 금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휴, 혁명적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유력한 정치인들 이분 모시면은 당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사양해 가면서 새로운 투사를 하셨던 분, 간호사 혹은 소방관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공천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성 의원들에 대한 이 공천 비율, 소위 이제 프랑스에서는 남녀 동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위 이제 선출직 후보 공천 시에 남녀 동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기존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당들이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실 일정 정도의 이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차라리 그걸 감내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남성 후보자들을 주로 공천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에마누엘 마크롱이 그가 이끄는 이 전진당이 지난 2017년 총선에서 이 남녀 동수법을 지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의원의 진출이 상당히 많아졌던 거고요.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이 중도 좌파, 중도 우파의 대표적인 정당들이었던 공화당과 사회당은 그 여성 후보의 공천율이 각각 39%, 44%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본인이 내각을 구성할 때 프랑스의 전통을 깨고 외부 기업에서 일하는 인사들을 영입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주로 이제 민간 기업에서 활동한 사람들한테 이 관료 자리를 잘 내주지 않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크롱이 되면서 이제 이 전통을 좀 깨고 이제 뉴 테크놀로지 시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뉴 테크놀로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온 이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각을 할 때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쓴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할 때 처음 수상을 맡았던 에두아르 필리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2007년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때 알랑 주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환경부 장관실에서 에두아르 필리프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알랑 주페라고 하는 사람이 부득이 환경부 장관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드와르 필리프도 이제 그 환경부 장관실에서 떠나면서 그때 민간 기업인 아레바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험을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와르 필리프는 민간 부분에서도 경험을 쌓고 공공 부분에서도 이제 경험을 쌓았죠. 네,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는 프랑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 어떤 경로로 갈지는 유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정치인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 실험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치 입문 과정을 통해서 정치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치 사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쪽으로 화제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프랑스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정치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프랑스 교육 과정에서 이 정치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으로 시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시민 교육의 역사를 보면 이 프랑스 혁명 시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1791년이죠. 프랑스 재원의회에서 이 시민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을 아직 쓰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뭐냐면 학생들에게 공교육 과정에서 그들에게 읽고 쓰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들의 능력만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으로서 이 가져야 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권과 시민선언과 같은 내용들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읽기 쓰기와 함께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1882년 정도부터 프랑스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정식 교과목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이제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개혁을 한 그러한 지금 교육 과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명칭은 시민 및 도덕 교육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합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초중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중고 전 과정에서 총 30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교육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실 석사학위 논문을 루소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사회계약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대학에 와서 읽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루소의 사회계약론 정도는 이미 프랑스의 학생들은 일찌감치 읽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시민이 성장을 하고 그러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탄생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의 정당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각 정당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교육은 어떤 것이 있나요? 최인숙 교수님. 네, 프랑스 각 정당 차원에서는 매년 이제 여름 바캉스가 끝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유니베르시테 데테라고 하는 이제 학예대학을 열어가지고 정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학예대학에서 당원들은 정당의 책임자들과 함께 대학 교수나 지식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이제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돼요. 이때 이제 정책을 구상하거나 구체화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꼬마 시의원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1960년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제도적으로 좀 실용화가 된 거는 1970년대 말 프랑스 북동부 지역에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발행에서 이제 꼬마 시의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굉장히 프랑스 전역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은 약 2,000개의 시에서 이 꼬마 시의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꼬마 시의원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떤 것을 배우고 학습할 수 있나요?
예. 7살에서 25살까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 꼬마 시의원 제도는 정치하고의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문제점이 있거나 무언가가 필요하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실제 선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7세에서 25세까지의 이제 시의원을 뽑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세도 실제 선거처럼 하고, 투표함이나 투표용지 이런 것도 실제 선거하고 똑같이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선출이 되면은 임기가 있어요. 2년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선출직 시의원 한 명이 참석해서 의장을 맡기도 해요. 의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열리고요. 대중에게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친 청소년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정치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자각을 많이 갖게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프랑스의 정치 리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정치 리더십이 길러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좀 각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네, 프랑스 정치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 정치하고 견주어서 좀 좋은 점, 시사점을 이끌어내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정치를 보면서 공천되는 과정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제 필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누엘 발스나 뭐 부노아 몽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사실상 기초의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을 거쳐서 이제 하원 의원을 하고, 그러다가 내무부 장관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서 좀 비교가 되고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꼬마 시의원 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정치를 굉장히 예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 꼬마 시의원 제도는 이제 꼬마 시절부터 정치하고 친밀감을 이룰 수 있고, 또 지역사회를 자기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회를 프랑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교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과 프랑스의 그 차이점들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소위 이제 정치화되어 있는 시민들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 이런 고전적인 정치적 의제들이 중고등학교 혹은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시민의 삶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예. 한국과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시민교육이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은 됐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 조금 완성에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새로움인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인권, 자유, 그러한 우리 역사의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랑스 편에서는 최고의 에리트 교육기관 그랑제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이후에 프랑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프랑스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계 정치 리더 어떻게 만들어지나,
프랑스의 사례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치 리더가 만들어진다는 것, 새로운 인물의 발굴도 중요하지만은 일적부터 체계적으로 정치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을 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미국의 정치 리더 충원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